내 할아버지의 아들 회고록 클래런스 토마스. 클래런스 토마스는 멜컴 X 자서전을 꼼꼼하게 읽어서 책이 다 헤어지고 따를 정도였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미래의 대부분 판사가 자신이 자서전을 집필할 때 영향을 미쳤다. 멜컴 X는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뒤엔 어머니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갑작스럽게 끝난 어린 시절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반면에 토마스는 미국의 최해남 동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한 어머니가 토마스와 남동생을 조부모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이야기로 끝을 낸다. 실제로 멜컴 X와 클래런스 토마스 두 사람은 인격 형성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멜컴 X가 결국 격정적인 운명가로서의 자질을 발견한 것과 달리 클래런스 토마스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지식인이었다. 사실 토마스의 자서전은 겉보기에 학문적인 우수성만 이야기하므로 더 설득력 있고 개인적인 서사를 찾으려면 이면을 봐야 한다. 이 이면에서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에 따른 정서적인 고통, 보수적인 정치에 대한 어색한 수용, 무엇보다도 대법관으로 임명되기까지 거친 청문회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사적인 제재로서의 초대라는 제목만으로는 매우 고상한 장애, 그 이야기가 담겨있다. 여기에 매우 공개적인 드라마에서 백인 남성 세계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강요된 역할로 인한 토머스의 괴로움이 드러난다. 참고로 토머스의 책은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으며 선인세로 150만 달러를 받았다. 토머스 판사를 심층 인터뷰한 ABC 뉴스의 얀 크로포드 그린버그 기자는 토머스가 1991년 대법원에 합류한 뒤에 대체로 침묵을 지켰고 이런 침묵은 신화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판사석에서 감옥했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가 않다. 엄연히 자서전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에서 토머스 변호사의 디테일 파악 능력과 능숙한 이야기권의 재능을 결합했다. 때때로 나는 어른들이 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백인이 모두 부자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다.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진들을 통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현실적인 존재를 헐끗 보기는 했지만 핀포인트가 나의 세상이었다. 학교에 가기 전까지 나에게 우리 동네 말고 다른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가끔씩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선뿐이었다. 사실 책은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책은 클래런스 토마스의 이야기에서 핵심이다. 토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 베런트의 선악의 증언을 통해 선업회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선업회는 건축적인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었고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확실히 자신이 아는 박탈당하고 엉망진창인 선업회는 아니었다고 토마스는 말한다. 토마스는 낡아 빠진 친척 집에서 7살 때까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그 후에 어머니는 토마스와 남동생을 데리고 실내 배관도 아이들 친지도 없는 선업회의 한 집으로 이사했다. 토마스는 의자에서 자야 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베란가 나는 가난한 시골의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너와 도시의 가장 더러운 곳으로 이사했다. 먹을 것을 기약할 수 없는 굶주림, 따뜻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어머니는 토마스와 남동생한테 조부모 집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했다. 소녀들은 식료품 가방에 소지품을 급히 담아 현관문 앞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조부모는 비교적 부유했다. 할아버지가 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비록 휴가가 끝났어. 토마스가 언제나 아버지, 아빠라고 회상하는 할아버지는 두 소년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새 집에서 규칙을 정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조부모의 말이 늘 옳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토마스가 할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자마자 곧장 얼굴을 두들겨 맞았다.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엄격하게 완고했지만은 집은 편안했다. 토마스는 곧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흑인들 만드는 교회 학교에 다녔지만은 그 당시에도 계급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알고 있었다.
토마스는 흑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은 서베너에서 가장 훌륭한 공립학교인 프로렌스 스트리트에 입학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서전 전체에 걸쳐 토마스는 궁극적인 지향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요소가 둘로 나뉜 세상에서 수용 가능한 특징으로 분리를 옹호한다. 예를 들어서 흑인 아이들한테서는 좋은 학교가 필요한데 반드시 백인 동네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황폐한 도시학교에서 백인 아이들과 나란히 앉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분리된 흑인 학교에서조차 내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한테 모욕을 당했던 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미국에서 가장 시큼한 아이로 불리었다고 했다. 백인은 평행 세계에 살았다. 실제로 만난 유일한 백인은 소녀와 사제뿐이었다. 토머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백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녀였다. 백인 사제와 백인 소녀가 있었지만은 그저 소녀와 사제로 간주되었다. 마치 천사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천사를 백인이나 흑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천사다. 소녀와 사제의 모범적인 행실은 토머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부 중에는 교사, 의사, 사업가와 같은 전문직 부모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또한 더 미묘하게 영향을 미쳤다. 수녀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셨고 흑인은 본질적으로 백인과 평등하며 오늘날 세속의 수많은 교육과 누리는 또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대안이 되어 주었다. 어리지 않아서 토마스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가톨릭 기숙학교는 소년들을 신학교에 보낼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토마스는 16살에 안락하게 분리된 장소를 가공하게 떠났다. 신학교로 전학해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등록하고 그 학교의 첫 번째 흑인 학생이 되었다. 토마스는 자신의 세대가 그 분리의 벽 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불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회상한다. 자존심에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성적이 우수했고 부지런한 학생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성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 교회가 미국에서 여전히 흑인 차별을 용인하는 데 점점 환멸을 느꼈다. 그 침묵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언어 사용 때문에 토머스는 자신의 소명을 잃었다. 어느 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누군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총이 맞았다고 외쳤다. 뒤이어 동료 학생 하나가 이렇게 무리하게 말했다. 잘 지내 그 자식 죽었으면 좋겠어. 토머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 전에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소명 인종을 순수하게 생각하던 어린 시절의 무지함이 끝났다. 토마스는 자신의 관점에서 성숙해지며 특히 교회를 당시의 인종차별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으로 보기 시작했다. 60년대에 내가 교회에 갔을 때 엄격한 수녀들을 제외하고는 첫날부터 누구도 인종차별 종식에 관심이 없었다. 토마스는 나중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더 수동적이며 세태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수녀님들처럼 원칙을 지켰거나 오늘날 낙태 문제에서처럼 강경했다면 어쩌면 나는 사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각성에서 특히 멜컴 X 자서전이 토마스를 인도하고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토마스는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페이지가 달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흑인 활동가 멜컴 X의 자립 철학을 존경했고 또한 흑백 분리가 확실했던 남부에서 자랐으며 정부와 백인 사회를 불신한 멜컴 X에게 공감했다. 이처럼 멜컴 X의 말을 지나마 들은 어린 학생이었지만 백인들과의 우정을 발전시키고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다. 몇 년 뒤에 1990년대 초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부분의 첫 흑인 대법관 서군 마셜의 후임자를 물색하던 당시에 공화당 클래런스 토머스의 보수적인 견해에 더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이 토머스를 더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그 보수적인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를 지명하는 일 자체를 꺼렸을 것이다. 그들은 토머스가 고용기회 평등위원회 의장으로서 법과 헌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루이스 파르칸 과 흑인 무슬림의 자립 이론에 대한 존경심을 그래서 카레먼서 토머스는 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인 이 청문회에서 자신이 감정을 버리고 스스로 부정해야 했다고 씁쓸하게 썼다.
자신은 대부분의 흑인과 이념이 다르며 백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흑인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졌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머스는 자신이 똑똑한지 법정에 설 자격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백인 대부분 동료의 제안을 그대로 따를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린 시절에 남부 양마을에서 보여준 백인들의 태도만큼이나 편협하다고 응수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은 우리 흑인들이 특정한 분수대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며 야비하게 굴었다. 다 똑같은 물인데도 말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이 지식의 샘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 하나도 없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옛 남부의 편입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경험을 다 겪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토마스는 거의 백인들만 다니던 매사추세츠주의 가드레이스의 대학교 홀리 크로스 칼리지에서 멜컴 X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노골적인 활동가였다. 당시는 미국 남부가 인종복동 정치적 시위로 분열해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흑인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시스템을 당시 백인이 만들어냈다고 토머스는 주장했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훨씬 더 악의를 품었는 데 온전히 순전히 이들 얘기적이었다. 다시 한번 토머스를 거쳐준 것은 책이었다. 홀리 크로스 칼리에 다니는 동안에 토머스는 개별 학습소에서 등록해서 진정한 지적인 성장이 가져다주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토머스가 심취해서 파고든 에인랜드 아틀라스와 파운드 헤드였다. 이 책들은 미국 객관주의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작가 에인랜드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긴 철학 소설로 저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역이 누구인지 되물으며 전통을 거부하고 혁신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경멸하고 더불어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데 미덕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는 에인랜드의 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했으며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내가 하나의 개인이라는 것은 딱히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다. 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에인랜드로부터 받아들였던 아니면 자신의 기본 원칙이던 정부가 시민들의 삶에서 무능한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은 토머스의 미래 정치 활동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백관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클레런스 토머스는 자서전에서 처칠에 대한 애정이 독서에 대한 사랑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와 기독교의 역사 같은 두툼한 책을 탐독하다가 에이브레임 링컨의 정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더 가벼운 책으로서 루이스 라모리의 서부 소설과 에인랜드의 정치 소설을 읽었다. 특히 중앙 집중화된 정부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에인랜드의 신랄한 비판은 워싱턴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도 토머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학생 때 리처드 화이트의 미국의 아들을 읽은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비거 토머스의 살인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흑인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개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서 또 다시 책이 토머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에서 토머스는 미국의 아들을 쓴 리처드 화이트를 포함해 흑인 소설가들에 대한 독립 연구 과정을 수강했다. 미국의 아들은 1년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 무관 흑인 남자의 악몽과도 같은 세계를 묘사하는데 주인공은 결국 폭력을 저질러서 죽음에 이른다. 나는 나 자신을 정하기 오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직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혹은 지금처럼 내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렀지만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부르는 이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어쨌든 결국 토머스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제 흑인 정의에 대한 토머스의 인식은 성숙해졌다. 그는 흑인 살인 피해자의 90% 이상이 흑인의 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토머스는 인종 경제를 구하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마침내 그 책을 찾았다.
빌려주거나 나눠주려면 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6건을 구입했다. 멜컴 X는 젊은 시절에 흑인이 고통받는 원인을 백인 악마에 돌렸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토머스는 나중에 이를 깨달았다. 토머스가 사서 전에 말했듯이 나는 입증되지 않은 일반화와 음모 이론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급진적이었던 대학 시절 이후로 나는 자립을 강조한 흑인 이슬람 철학에 매료되었다. 자, 10장에 가서 각자 자신의 전설을 따르자. 10장 말랄라 유사 푸자이와 오프라 윈프리. 브라질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또 이것은 오프라 윈프라 또 말랄라 유사 푸자이가 공유하는 메시지다. 자, 오프라는 미시시피 가난한 시골 태어나서 홀물미타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말랄라는 11살의 나이에서 BBC 왕국의 블로그에서 익명의 글을 쓰면서 성공을 맛봤다. 어제 군용 헬리콥터와 탈리반이 나오는 끔찍한 꿈을 꿨다. 스와트에서 군사작전이 시작되므로 그런 꿈을 잘 꾼다. 엄마가 침방을 차려주고 나는 학교에 갔다. 탈리반이 모든 여학생의 등교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다. 탈리반의 칙령으로 인해서 학교에 오는 이런 수는 줄어들었고 우리 반 아이들은 27명 중에서 11명만 수업에 참석했다. 어쩔 수 없이 말랄라는 이 블로그 게시물에 가명을 썼다. 하지만은 그 뒤로 3년 동안의 유사 부자유와 아버지는 파키스탄 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으로 파키스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명성과 함께 적들이 찾아왔다. 말랄라를 죽여버릴 거라는 위협이 있고 같은 날 말랄라는 사이프 샤르프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당했군요. 그래서 끔찍한 총격과 말랄라의 놀랍고 기적적인 회복은 전 세계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말하는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이 상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상은 우리가 입고 있던 교육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입니다. 말라라 유사 부자이가 삶은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에 알려진 과정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놀랍고도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다. 하지만 두 여성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특히 두 여성은 물론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의 이름 없는 존재에서 우뚝이나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또한 자신만의 원칙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열정적인 옹호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여사점 뒤에는 중요한 심리적인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윈프리에게 책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으나 여사 부자에게 책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였다. 지식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지식의 근원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아직 16살이 되지 않은 유사 부자인은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문명 빈곤 테러리즘에 맞서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벌입시다. 책과 펜을 듭시다. 책과 펜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랄라 유사 부자인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키스탄에서 이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따져 물으며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 군사행동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파키스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말랄라는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지냈다. 또한 남동생 둘이 잠자리에 든 뒤에도 밤늦게까지 아버지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사실 말랄라의 아버지 지아우딘 유사 부자의 인생 스토리는 말랄라의 이야기보다도 더 다채로울지도 몰라도 자체로서 꽤 놀랍다. 교사로서 남학생 말랄라 여학생에게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했구나. 말랄라의 아버지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내 비전을 실천할 자유를 더 많이 갖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약 1만 5천 루피 약 16만 원으로 학교 운영을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은 저희 열정과 신념, 지역 사회와 연결이 정말 큰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해서 학교에서 지금 2012년에는 총 1,100명, 그러니까 여학생 500명과 남학생 600명이 다닌다는 게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다시 말랄라 이야기로 돌아오자. 탈레반의 총격을 받은 어린 소녀
세계 언론은 열광했다. 이제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지닌 인물로 우뚝 선 말랄라는 수많은 상을 얻고 유엔 평화 시절로 임명되고 새로 발견된 소행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 또 하나 나왔다. 15만 개의 학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파키스탄 사립학교 전국연합은 유사 보자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한 달 뒤에 나는 말랄라가 아니다의 날을 발표했다. 이날 학교에서는 말랄라 유사 보자이와 그의 사상을 비난하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런 반감과 적개심은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다. 말랄라는 이제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독특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런 수많은 소녀들의 이야기다. 이런 메시지는 이런 말랄라가 쓴 말랄라의 마법 연필이라는 책에 반영되어 있다. 말랄라의 첫 그림책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마법 연필을 갖는 상상을 즐겨하던 주인공은 마법 연필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을 꾼다. 말랄라는 책과 표현이야말로 세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정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책이 말랄라에게 영감을 주었을까? 이 점과 관련해서 말랄라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유사 보자이가 특히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밝혔지만 오늘날의 유사 보자이가 있기까지 교훈을 가장 명확하게 제공한 책은 사실 코엘료의 알레프이다. 알레프는 또 저자에 관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코엘료는 번역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또 자신 이야기를 수정하는 것을 늘 꺼려했다. 그 자체로서 생명이 있으며 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권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2003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이런 코엘료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당시 코엘료는 영화사 알레프 이 책은 소설이자 자선전이자 철학 작품이다. 알레프 개인적이건 직업적이건 삶의 많은 부분이 대나무와 같다. 일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성장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지만 때로는 몇 주 또는 몇 달 또 심지어 몇 년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일하고 끈기 있게 키운다면 5년차가 되면서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코엘료는 실제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여기는 자신에게 할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주장하는 21살 독자도 있다. 코엘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만나는데 그 여성 독자와 나와 내 책 사이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독자한테 할아버지 나이벌이었지만 우리 삶의 총매 역할을 하는데 나이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매일 타지는 않지만 매일 이런 경험을 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에게 일려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내면에 빠져들어서 자신만을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평론가들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줄리 보스만은 뉴욕타임스에서 그를 트위터의 신비주의자라고 불렀다. 돈보다 예술을 선시했던 코엘료의 결심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브라민 프리엔 홀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인생의 수많은 불리한 카드를 눈앞에 두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윈프리의 성공은 훨씬 더 주목할 만하다. 타임즈에서 근데 윈프리가 이렇게 참 어렵게 힘들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어떻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또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서글프게 또 되어지는 또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을 들어볼 때 영혼의 자리 게리 주커버 인류는 오감을 추구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영적인 가치에서에서 기존과 다른 종류의 힘을 추구하는 종으로 진화하는 게 이 책의 중심 사상이다 했네요. 당신의 영혼을 향해 소원을 뻗으라. 더 멀리 뻗으라. 창조와 진정한 힘이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서 위치한 모래시계의 접점에 놓여 있다. 거기가 영혼의 자리다. 영혼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다. 미트 철학가 교수이자 인간의 종교의 저자 휴스턴 스미스는 이 책을 놀랍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개척 분야 과학의 뛰어난 해설자인 주커버가
인간의 정신 또한 훌륭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다. 주커브의 책을 읽고 나서 윈프리는 수년 동안의 자신의 개인 생활과 경력을 주도해온 의도가 세상에 선을 행하기 위한 진정한 전력보다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 영혼의 자리 25주년 기념판의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커브의 책을 읽고 난 뒤에 TV쇼의 제작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새로운 전략을 소개한 일화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선을 실천하는 세력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도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윈프리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청중이 백인 우울주의자와 논쟁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그동안 아무런 긍정적인 의도가 없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들으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거절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프로듀서들이 스스로 믿지 않는 의도를 무심코 대규모로 만들어낸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짓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결국 진정성이 핵심이 되었다. 사실 윈프리는 2017년 스키드모 칼리지에서 바로 이 철학이 여전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안에서 진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아이디어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윈프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고 느꼈기에 그렇게도 잘나가던 TV쇼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주커브를 극찬한 윈프리는 자신의 토크쇼에 그를 36번이나 초청했다. 또한 영혼의 자리에서 자신이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에서 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선을 모인 쇼, 믿음은 영적 경험의 힘, 또 탐구하는 데 전념하며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혼의 자리 재심판에 윈프리의 소문이 포함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영혼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추천사다. 그런데 실제로 영혼의 자리는 어떤 책일까? 의견이 분분하다. 찬반 의견이 갈린다. 주커브는 근거 없는 사위 과학자로 비난받았고 윈프리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할 영역에 아무 비판 없이 돌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커브의 글이 가치 있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작가들은 비록 혁신가로서 형편없을지라도 커뮤니케이터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커브는 춤추는 물리에서 한자어 물리어 영어식 표현 울리가 다양한 뜻을 보여준다. 물리라는 단어에서 유기적인 에너지 패턴, 나 또한 자, 또 내 이치를 거머짐, 이치를 깨달음 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주커브는 바로 이런 다양한 의미를 바탕으로 책의 목차를 구성했다. 자, 이제 윈프리의 뉴에이지 철학 탐구로 돌아오고자 2007년 윈프리 시크릿이라는 자조 프로그램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논란의 수렁에 빠졌다. 살롱 잡지의 피커 버컨헤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심리적으로 해롭다고 주장했으며 중요한 결정을 하찮고 여기고 조금 저급한 임시 변통의 마인드만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비과학적이고 허황된 이야기라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불성실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 눈을 감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런데 윈프리가 깨달았고 유사 부자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깨닫게 되겠지만 특정 경로를 따라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책에서 영감을 받았던 또는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았던 또는 완전히 다른 것에서 영감을 받았던 우리는 함정을 피하면서 경로를 따라가며 스스로 탐색해야 한다. 영감을 주는 책은 그저 하나의 출발점이 될 뿐이다. 책이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새로운 책을 끊임없이 읽으며 삶을 탐색해야 한다. 시크릿은 론다 번의 가장 알려진 책으로서 인간관계에 이 책은 핵심적으로 세상에서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므로 생각이 사람의 삶을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좋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다. 론다볼은 플라톤, 에이브러햄 링컨, 루드비 베토벤,
윈스턴 처칠, 심지어 예수 같은 역사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법칙을 알고 적용했다고 말한다. 시그렛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로 인내에 끌려왔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이 책은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렸고 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통찰력이 그리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불평했다. 사소한 걸 반복해서 말한다고 또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고 평가전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이 창의성이 없는 복제 또는 지적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구조는 인간의 마음속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역사를 통해서 진화해왔다. 후기 베트겐슈타인이 트리스트럼 샌디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 자, 이제 또 후기는 어떤 제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그의 업적은 플라톤 이후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여기서 하지 않겠다. 비트겐슈타인에서 이 책은 표면적으로 트리스트럼이 해서 감사의 말. 이 책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책은 이전의 책들과 이어졌기에 어떤 책도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선 자료 조사자이자 쌍둥이 남매 바울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했네요. 쌍둥이가 있었군요. 마틴 콘, 자, 또 많은 영국 루이스에서 이렇게 책을 생각하게 하는 글을 이렇게 썼군요.